많은 분들이 이제 뭐 금통장도 하시고 뭐 은행에 가서 금통장도 하시고 ETF도 하시고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금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이 상승 추세랑 하락 추세가 되게 길고 분명하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네, 양대리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금은 투자에 대해서 좀 주로 다루고 있는 투자 유튜버 투스텝 채널의 양벨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금이 앞으로 이렇게 상당히 좀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금에 투자하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뭐 ETF도 맞습니다. 있고 뭐 실물 자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금강주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네. 그래서 약간 뭐 세금이라든지 뭐 거래 비용, 수익률 관점에서 네. 어떤 그런 투자 방법이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금과 은에 투자를 할 때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 그 방법들마다 다 특징이 있어서 그래서 막 뭐가 딱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각 상황에 맞게 이제 고르시는 게 중요한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냥 이게 누가 좋대라고 해서 그 방법을 취하면 내 상황과 안 맞았을 때 너무나도 큰 손실을 감수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물 투자를 가장 추천드리지만 왜냐면 이게 실물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이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네네. 근데 이거를 지금 다 얘기하고자 한다면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좀 이 질문의 요지에 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물 자산으로 하되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비실물로 하게 된다면 이게 보관 이런 게 귀찮으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물 투자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통 일반적인 방법으로 금과 은을 사자마자 판다고 한다면 부가세 10%에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도 또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한 적게는 한 5%에서 많게는 거의 30% 정도의 손실을 일단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이게 없이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부가세도 안 내도 되고 살 때 팔 때 이런 가격 차이에 전혀 손실을 보지 않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거예요. 중고로. P2P요?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살 때 뭐 80만 원을 내야 되는데 팔 때는 60만 원밖에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팔고 싶은 사람은 60만 원보다만 비싸게 팔면은 땡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고 싶은 사람은 80만 원보다만 싸게 사면 좋으니까 이 중간 기준가 뭐 한 대략 70만 원 정도 되겠죠? 요 정도에서 이제 사람들이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다양한 중고 시장 이런 데 뭐 중고나라나 뭐 당근마켓 이런 뭐 되게 많은 곳에 가면은 실제로 거래되는 양이 어마어마해요. 금과 은이. 근데 다만 이렇게 중고 거래 시장에서는 뭐 범죄에 노출되는 일도 많고 그렇죠. 에스크로 기능이 없으니까. 예, 뭐 삼자 사기라던가 요즘 유행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택배에 벽돌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더 좀 흔한 거는 작물도 있거든요. 작물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범죄에 사용된 금을 제가 정당한 돈을 주고 사더라도 이제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도 네. 참 문제가 많아서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개인 간 거래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런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그냥 하게 되면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부동산도 그냥 직거래로 사는 게 가장 비용적에서는 효율적이겠지만 그렇죠. 그런 고액이고 또 한 번 사건이 터졌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이제 부동산 중개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금과 은을 이제 거래하는데 이거를 중개해 주는 곳이 또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트레이드 아크라는 플랫폼도 있고 네. 이제 이런 플랫폼에서 이제 뭐 중개 수수료 한 1.5% 정도만 내면은 실물을 안전하게 이렇게 거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분명히 실물로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의 이점은 다 누리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현명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실물로 가게 되면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금통장도 하시고 뭐 은행에 가서 금통장도 하시고 ETF도 하시고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금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 KRX 금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게 뭐 2014년쯤에 한국거래소에서 금거래를 좀 양성화해보자 해서 만든 건데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주식이랑 똑같이 사고 파는 거예요. 금을 실물 네네. 뭐 이지만 뭐 어쨌든 주식 어플로 그냥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거라 네. 되게 간편하면서도 한 7, 8만 원이면은 투자 가능하니까 그렇게 막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ETF나 이런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는 수익의 15.4%를 내는 배당소득세가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에 상장된 거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22%를 이렇게 내야 되는 그런 세금적인 측면에서 좀 불리함이 있는데, 근데 KRX 금시장은 세금도 아예 없고 예, 수수료도 0.2% 정도로 정말 저렴하니까. 네. 만약에 비실물로 한다고 한다면 그냥 모든 방법 다 제쳐놓고 그냥 KRX 금시장 이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들으면 KRX 금 시장을 활용하는 게 네. 실물 투자한 거 낫지 않아요? 보강 비용이라든지 약간 사기라든지 그런 염려를 다 따지면 그냥 맘 편하게 여기에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을지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이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이유가 뭐죠? 이게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실물만 갖고 있는 특별한 이점, 좀 얘기하면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당연히 나 보관도 안 해도 되고, 뭔가 살 때도 막 이렇게 금은방 이런 데 갈 필요도 없잖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이게, 비실물로 하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되게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이것도 또 원론적인 이야기와 또 실질적인 이야기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원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주식 투자가 왜 어려운가, 부동산 투자는 비교적 주식 투자보다는 좀 심리적으로 덜 불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게 왜냐면 실물은 뭐 만약에 오늘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도 뭐 실물이 어디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예, 뭐 가격이 떨어지면 뭐 기분은 좀 나쁠 수 있겠지만 뭐 매일 막 가격 차트 확인하고 뭐 이게 굳이 이러지 않다 보니까 심리적인 측면에서 되게 안정돼 있고, 그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는다는 게 저는 투자에 있어서 정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어마어마한 이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어찌됐든 뭐 비실물이 갖고 있는 간편함은 또 이점이긴 하죠.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실질적인 걸로 들어가자면, 실물의 경우에는 정말 어제의 금과 오늘의 금은 똑같은 금인데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수요가 되게 늘어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특히 은에서 더 그게, 은의 변동성이 더 크니까 은에서 그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보면은 은 가격이 거의 마이너스 50%가 넘게 하락을 했지만 실물 가격은 거의 하락하지 않았었거든요. 수요가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있어요? 네네, 있습니다. 오. 예, 그래서 우리가 실물을 투자하게 된다면 그렇게 급격한 가격 변동이 있을 때 가격 방어를 해주는 그런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것도 살짝 극단적인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절대 없으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게, 보통 금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는 금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는 걸 바꿔 말하면 화폐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폭락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실질금리가 낮다는 거 의미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정부는 이 화폐를 지키기 위해서 금을 통제했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뭐 금을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금 몰수법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예, 진짜로 금을 거래하거나 소유한 모든 사람들을 이제 벌금도 내고 뭐 심하면 좀 징역형에 가게 이렇게 법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뭐 우리나라도 뭐 IMF 때 뭐 달러 인출 안 되고 금 인출 안 되고 이랬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실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뭐 보통의 경우 이제 금 가격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 꼭 한 번씩 있는 그러한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만약에 내가 실물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국가가 내가 실물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뭐 물론 장부상에 남을 수 있죠. 하지만 나 이미 금 다 팔아먹고 없는데? 라고 하면은 잊어버렸어요. 네, 잊어버렸어요.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어차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금 몰수법이 있었을 때도 그 ETF와 같은 그런 상품 형태로 보유한 사람들은 그 금을 진짜 몰수 당했는데, 물론 그냥 뺏어간 건 아니고 값을 줬죠. 근데 네네. 근본이자였기 때문에 값이 너무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게 적은 금액을 이제 보상해 줬던 거죠. 어쨌든 그러한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만 실물을 갖고 있다면 그런 어떠한 리스크, 뭐 예를 들면 ETF는 상장 폐지도 있을 수 있고 금강주도 상장 폐지 당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어떤 많은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게 좀 되게 특별한 이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들을 물론 뭐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시나리오가 있구나 정도만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금에 관련돼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금의 대항마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최근은 아니고 꽤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월가에서 네. 디지털 금이다 네. 라고 하면서 뭐 100만 달러가 간다. 네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논리를 살펴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금의 시총을 대체할 것이다. 네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뭐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그냥 치부해 볼 수 없는 게 월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이 금의 좀 입지를 위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정말 할 이야기가 많죠. 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저는 비트코인이 결론적으로 따져서 금과 같은 자산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다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다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속성들이 금의 속성을 많이 닮아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뭐 희소성이나 뭐 불변성이나 뭔가 돈으로서의 가치라던가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금을 많이 닮아 있고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의 가장 큰 부분은 저는 이동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금은 내가 보유하고 뭐 보관하는 것도 되게 불편하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으로 간다고 쳤을 때 이거를 옮기거나 하는 것도 상당한 일이고 만약에 뭐 배가 난파당한다던가 하면은 그 금은 또 찾기 힘들 정도로 이런 다양한 리스크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뭐 그런 게 없이 이동해서 너무 자유로우니까 이런 이점이 있어서 이거 금을 대체할 거다라고 이제 하는 게 보통 주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비트코인은 이동성이라는 그 특별한 장점이 있다 뿐이지 꼭 금을 대체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뭐 이것도 원론적인 이야기와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눠서 생각을 하자면 원론적으로 금은 정말 5,000년의 역사 동안 가치를 인정받은 자산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산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인정하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정말 극단적으로 와서 정말 만약에 뭐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거지만 모든 수요가 다 사라진다. 투자에 대한 모든 수요가 다 사라진다고 쳤을 때 비트코인은 그 블록체인 기술과 뭐 그 암호화폐 기술들 뭐 스마트 컨트랙트라던가 이런 기술들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 비트코인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고 따졌을 때 투자 수요가 다 빠진다고 하면은 그래도 살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가격을 이루는데 모든 수요는 투자 수요다. 투자나 투기 수요다. 근데 투자나 투기 수요가 모두 없어진다면 비트코인은 가치가 저는 제로에 수렴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금 같은 경우는 뭐 장신구라던가 그런 산업용이라던가 분명히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수요가 다 사라져도 누군가는 금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금은 뭐 만약에 극단적으로 따져서 둘 중에 뭘 쓸 거냐 누가 뭘 쓸 거냐라고 시장에 던져둔다면 사람들은 금을 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을 넘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뭐 금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을 이렇게 상관성을 분석해 봤을 때 예를 들면 대체된다는 거는 둘의 속성이 같은 거니까 같은 가격 움직임을 갖고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예. 근데 금과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상관성을 보면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나스닥과 가장 유사한 가격 흐름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 가격을 미국이 조작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약간 이건 썰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실 뭐 정확하게 뭐 당연히 뭐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뭐 그 오피셜한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네네. 근데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이제 들이미는 어떤 주장 중 하나가 그 선물 시장에서 증거금을 이제 올려서 금 가격을 통제한다. 그래서 뭐 가끔 뉴스에도 선물 증거금 올려서 금 가격이 뭐 떨어졌다. 뭐 이런 뉴스들도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주장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증거금을 올렸을 때 금 가격은 떨어져야 되지만 그냥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증거금은 금 가격을 약간 후행한다는 게 딱 느껴지거든요. 가격이 오르면 그때서야 이제 증거금을 올리고.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가
증거금이 그대로인데 금 가격만 올라가 있으면 금은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증권사나 그런 선물 시장에서 많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을 빌려줬는데 뭐 유지 증거금을 세우는 목적 자체가 그 마진콜을 당했을 때 사실 뭐 그 투자자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증거금 자체가 증권사를 보호하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자기네들이 보호받으려면 가격이 오를 땐 당연히 유지증거금도 올려야 되는 거고 가격이 떨어지면 유지증거금도 낮춰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원리라서 그래서 그냥 후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다만 가끔 가다가 이제 경제 위기라던가 이런 게 있어서 변동성이 커지면 그때 좀 유지증거금을 올리는 성향도 있고 그냥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춰서 가는 거지 이걸로 뭐 가격을 조작한다는 건 데이터만 봐도 조금 낭설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잖아요. 네네. 책에 보니까 전쟁과 금의 가격의 뭐 상관관계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네. 어떤 관계가 있나요? 보통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안전자산이 금이 좀 재평가받는 그런 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 우크라이나 때도 우크라이나 이제 침공이 있을 때도 금 가격도 많이 올랐고 은 가격은 30불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현재는 20불인데 네네. 그렇게 상승을 할 만큼 분명히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전쟁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쉽게 말해서 뭐 되게 한 나라, 작은 나라 하나에서 치르는 전쟁이라던가 뭐 아니면 한 도시에서만 벌어지는 이런 전쟁, 국지전의 경우는 사실 뭐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그냥 잠깐 반짝 오르긴 하지만 딱히 금 가격에 큰 장기적으로 보면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한국 전쟁과 걸프전 때 제가 금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한국 전쟁은 이제 6.25 전쟁 때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6.25 전쟁이 발발하고 금 가격이 잠깐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전체 기간을 두고 봤을 때는 사실 금 가격에 별 영향이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네네. 예컨대 뭐 걸프전일 때도 보면은 이렇게 반짝 금 가격이 오르긴 하지만 예, 전체 기간으로 보면은 사실 별로 연관성이 없다. 하지만 좀 세계대전으로 이제 번진다고 보면은 세계대전일 때는 확실히 영향이 크긴 컸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금 가격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1차 세계대전 때는 이때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이제였기 때문에 금 가격이 통제받고 있어서 안 오른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근본이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세계대전일 때는 이렇게 금 가격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때 근본이제라서 정확히 얼마나 올랐는지 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해봤었던 건 일단 첫 번째로 은 가격을 먼저 봤습니다. 왜냐면 은 가격은 금 가격을 그대로 추정하기 때문에 근본이제였지 은본이제는 아니었어서 은 가격은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39%이지만 물론 이것도 좀 많이 통제를 받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2차 세계대전 때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149%가 상승을 했다시피 이렇게 세계대전으로 번지면 분명히 금과 은에는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도 그럴 것이 그 세계대전일 때는 생산량도 어마어마하게 되게 많이 감소하고 또 이제 실질금리도 막 워낙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실질금리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금과 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네. 정말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을 꼭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사이클이 슈퍼사이클이고 뭐 추세적으로 오랜 기간 상승하긴 하지만 언젠가 또 떨어질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금과 은에 투자한다면 어느 정도 시점에 팔아야 되는지 약간 그런 기준점이 있을까요? 사실 은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에 머무는 기간이 비교적 되게 짧아서 그래서 은 투자를 할 때는 뭔가 제가 책에서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매도 타이밍을 적용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금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머무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되게 길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뭔가 그 금이라는 가격 자체가 추세성이 매우 길고 분명하기 때문에 원래 저는 그 주식 투자를 되게 오래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 쓸 수 있는 투자 방법을 금에도 접목시켰을 때 되게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멘텀 투자이고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추세 추종
네, 그런 투자법을 이용하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고 이걸로 이제 뭔가 그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일단 단편적으로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추세 추종 매매가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인데 뭐 상승하는 추세일 때 매수하고 하락하는 추세일 때 매도한다. 이게 기본 원리이고 금에 있어서만큼은 금은 다른 자산들보다 추세가 더 길고 분명하기 때문에 1년 6개월 전의 가격과 지금 가격을 비교했을 때 지금 가격이 더 높다면 얘는 상승 추세라고 판단해서 매수에 들어가고 이제 이 가격이 이렇게 바뀐다면 1년 6개월 전의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 더 높다면 그러면은 이제 하락 추세라고 판단해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썼을 때 실제로 성과가 어땠고 어떠한 그 자산 변화가 있었는지를 제가 직접 백테스트, 그러니까 검증을 돌려보았거든요. 네. 이게 차이가 워낙 커서 제가 일부러 로그 그래프로 만든 거예요. 네. 로그 그래프로 만들었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이 상승 추세랑 하락 추세가 되게 길고 분명하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그대로 따라서 투자를 하다가 얘가 이제 1년 6개월 전의 가격보다 더 내려오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하락 추세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쭉 매도해서 뭐 CMA 같은 통장, 그런 단기 통장에 넣어놨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쭉 그린 거예요. 그러면은 보시면 전체 기간 동안 일단 누적 수익률로만 보셔도 금 가격은 4,000%가 상승했을 때 추세 추종은 24,100%로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대 손실도 금은 최대 마이너스 64%, 거의 마이너스 65% 정도까지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 추세 추종의 경우에는 30% 정도의 손실로 끝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상승 추세일 때는 상승 추세를 계속 따라가고 이렇게 가격이 하락 추세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하락 추세가 또 쭉 유지되니까 거의 금을 매수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슈퍼사이클 기간 동안은 이렇게 보면 한 번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면 웬만해서 중간에 파는 경우가 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세가 매우 길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에서 쭉 이어나가다가 만약에 그 1년 6개월 전보다 지금의 가격이 더 낮아진 이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대부분 고점 부근이거나 아니면 장기간 횡보하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1970년대도 이 장기간 횡보할 때 오히려 그 엄청난 조정기를 또 피해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뀌었을 때 올라타서 가다가 이제 마지막 상승의 끝자락 이제 하락 추세로 완전히 돌아갔을 때는 그때 또 이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서 이런 장기간 동안 하락하는 그런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추세 추종 매매법을 활용하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궁금한 게 1년 6개월 동안 이제 추세가 네. 이어지는 게 기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1년 6개월인지 이게 약간 최적화된 데이터 값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물론 그 추세 추종이 정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1년으로 하든 뭐 1년 6개월로 하든 1년 2개월로 하든 큰 차이가 없어요. 예, 근데 다만 저는 왜 1년 6개월로 했냐면 우리가 만약에 실물 투자를 한다고 생각까지 저는 같이 했으니까 만약에 중간중간에 이제 시그널이 한두 번씩은 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상승 추세 중에 뒤에 뭐 잠깐 이제 조정이 왔는데 그때 뭐 팔고 바로 다시 사고 이런 뭐 잘못된 시그널이 한두 번 정도는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시그널 때마다 내가 막 뭔가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했을 때 너무 이 1년이라는 기간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그런 시그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얘는 또 추세가 기니까 1년보다 1년 6개월로 늘려서 확인하게 된다면 그런 잘못된 시그널이 나오는 경우를 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1년 6개월로 한 거고요. 뭐 사실 1년으로 하거나 1년 2개월로 하거나 별 상관 없긴 합니다. 예, 왜냐면 추세 추종 어쨌든 그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의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효율적인 투자라는 건 다 검증된 방법이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금 말씀하신 추세 추종 그 전략에 따르면은 매수해서 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겠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1년 6개월 전보다 지금 금 가격이 어쨌거나 지금 오르긴 했으니까 물론 한 작년인가요? 올해 한 초까지 그때까지가 좀 확 올랐다가 거의 한 $1,900까지 온스당 갔다가 지금은 한 1,700, 1,8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추세가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뭐 간주를 하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만 그냥 알고 활용하더라도 내가 은이 아니라 금을 투자한다면 충분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사실 금 투자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많은 영상들도 봤고 정말 많은 투자 서적들도 살펴봤지만 대체로 금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언제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뭐 진짜 있는 금과 관련된 논문이란 논문은 다 찾아서 읽을 정도로 워낙 정보가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금 투자에 대해서 좀 올바른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서 정말 많이 노력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어떤 이런 인사이트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주식 투자 많이 하시고 뭐 최근에는 채권 투자도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 또 하나 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중요한 자산이 실물 자산. 그 중에서 탑을 꼽자면 금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거나 우리가 자산 배분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꾸린다라고 하면 금은 꼭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금 투자에 있어서 왜 금이 장기적으로 유망한지 그리고 내가 이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뭐 아까도 보셨다시피 막 대공황 때부터 그 자료가 장난이 아니고 또 앞서서는 5,000년의 무슨 역사가 다 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 책 한 권 읽으면 정말 이 금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좀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잘 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양베리 저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